제주도에 짙은 해무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현무암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파도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진실만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려한 저택과 다정한 미소 뒤에 숨겨진 썩어빠진 욕망을 알아채는 이는 드뭅니다. 완벽한 복수란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옥불에 뛰어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그를 잃어버린 한 작가와 죽음을 설계한 한 여자의 기이하고도 숨막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서윤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가입니다. 젊은 시절 남편의 무책임한 가출 이후 홀로 딸 지우를 키우며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낡은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며 데뷔에 성공했고 이후 10년간 탄탄대로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녀의 영감은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독자들의 싸늘한 혹평과 강박관념에 시달리던 서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위해 딸 지우는 제주도의 최고급 요양 리조트 휴가권을 선물했습니다. 지친 심신을 달래고 새로운 이야기를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그곳에서 마주한 것은 평화로운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대학 시절 그녀를 질투했던 옛 동기와의 찝찝한 재회, 그리고 기괴한 그림을 그리는 대저택의 늙은 여주인. 서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현실 속 스릴러의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눈물이 터져 나올 것만 같은 기분을 억누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제주 앞바다의 풍경은 그야말로 숨이 멎을 듯한 절경이었습니다. 짙푸른 에메랄드빛 바다는 거칠게 솟아오른 흑빛 현무암 절벽에 부딪혀 새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투명하고 시린 가을 하늘은 눈이 부실 정도로 맑았습니다. 해변을 덮고 있는 둥글고 젖은 몽돌들은 한낮에 쨍한 햇살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마치 흩뿌려진 보석처럼 반짝거렸습니다. 절벽 아래 최고급 리조트의 테라스에는 새하얀 선베드가 줄지어 있었고 그 위에는 여유로운 노부인들이 비스듬히 누워 끊임없이 웃고 떠들며 달콤한 휴가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완벽하고 값비싼 요양지에서의 시간에 진심으로 만족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테라스 카페 구석자리에 홀로 앉은 서윤의 마음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세상의 모든 것을 향한 깊고 어두운 분노가 자신의 내면을 짐승처럼 갉아먹으며 몸집을 불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베스트셀러 작가로 살아오며 수많은 성공과 찬사를 거머쥐었던 서윤이었습니다. 한국 미스터리 문학계의 전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녀의 신작이 출간되면 대형 서점 매대에서 며칠 만에 동이 날 정도로 탄탄하고 열정적인 팬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독자들과의 만남은 언제나 그녀에게 짜릿한 에너지를 주었고 출판사와의 관계도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원고료나 인쇄 문제로 얼굴을 붉힌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모든 것을 다 가진 우아하고 성공적인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주 전 서윤에게 끔찍하고도 치명적인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거의 영혼을 쥐어짜내듯 완성한 그녀의 최근 소설은 평단과 독자 모두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말았습니다. 항상 그녀를 맹목적으로 찬양하던 충성스러운 독자들조차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서점 리뷰란에 수십 개의 싸늘한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자기 복제가 심하다. 전개가 뻔하다. 캐릭터가 평면적이다. 그 날카로운 단어들은 비수가 되어 서윤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그날 이후 서윤의 머릿속은 차갑게 얼어붙은 겨울 호수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모니터를 노려보아도 단 한 줄의 문장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재능과 감각이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것만 같은 끔찍한 공포가 그녀의 숨통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길을 걷는 사람들의 표정이나 사소한 대화 속에서도 소설의 실마리를 찾아내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건조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하루 종일 멍하니 텔레비전 앞에 앉아 3류 연속극이나 넷플릭스 스릴러물들을 돌려보며 억지로라도 아이디어를 쥐어짜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극도의 혐오감과 자괴감뿐이었습니다. 예측 가능한 뻔한 플롯과 얄팍한 캐릭터들을 보며 코웃음을 치다가도 정작 자신은 그보다 나은 글을 한 글자도 쓰지 못한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작가로서의 내 생명은 이제 끝난 것일까? 서윤은 식어버린 아메리카노를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윤이 이토록 무너져 내리는 것을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의 하나뿐인 딸, 지우였습니다. 서울의 대형 건축 사무소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최근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지우는 두둑한 성과급을 받자마자 제주도의 최고급 리조트 연박권을 끊어 어머니에게 안겼습니다. 엄마, 바람 좀 쐬고 와. 글이 안 써질 때는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보다 모든 걸 내려놓고 뇌를 비우는 게 최고래. 지우의 그 따뜻하고도 단호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게 맴도는 듯했습니다. 서윤은 극구 사양했지만 딸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빠 없이 자라며 엄마의 눈물과 땀방울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본 지우였습니다. 돈이 없어 쩔쩔매던 시절, 서윤은 지역 신문사의 말단 기자로 일하며 밤에는 식당 설거지를 뛰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신문 귀퉁이를 채우기 위해 썼던 짧은 단편 소설이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며 그녀의 인생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지우는 늘 엄마의 희생에 보답하고 싶어 했고, 이번 제주도 여행은 지우가 서윤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응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 지우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우울하게 앉아만 있을 수는 없어. 서윤은 속으로 수백 번 다짐하며 애써 어깨를 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우울함이란 억지로 털어낸다고 해서 사라지는 가벼운 먼지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세팅된 휴양지의 평화로움은 오히려 서윤의 내면에 웅크린 초조함을 더욱 극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했습니다. 뻔한 풍경이나 아름다운 자연이 아니라 날 것 그대로의 펄떡이는 인간의 이야기. 핏빛처럼 선명하고 깊은 미스터리가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서윤이 상념에 빠져 멍하니 바다를 응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맑았던 하늘이 거짓말처럼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바다 저편에서부터 무거운 먹구름이 빠른 속도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변덕스러운 제주의 날씨답게 곧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거세지며 야자수 잎이들이 미친 듯이 흔들렸고 서윤은 몸을 부르르 떨며 자리에서 일어날 채비를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카페의 육중한 유리문이 거칠게 열리며 누군가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형광 노란색의 촌스러운 우비를 입은 깡마른 체구의 여자가 온몸에서 물을 뚝뚝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추장스러운 우비를 신경질적으로 벗어던지며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빗물이 사방으로 튀어 근처에 앉아있던 손님들의 얼굴과 옷을 적셨습니다. 여자는 미안한 기색도 없이 누군가의 발을 밟고 비틀거리다 자신의 싸구려 가죽 핸드백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쓸어 올리는 그녀의 행동은 어딘지 모르게 우스꽝스러우면서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서윤은 눈살을 찌푸린 채 그 여자를 무심코 바라보았습니다. 빨갛게 염색한 머리카락, 신경질적으로 올라간 입꼬리, 묘하게 익숙한 이목구비.
서윤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에, 이 넓은 제주도 한복판에서 하필 저 여자를 만나다니. 그것은 서윤의 대학 시절 동기이자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껄끄러운 인연 중 하나였던 미경이었습니다. 미경 역시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줍다 말고 고개를 들어 서윤과 정확히 눈을 맞췄습니다. 순간 카페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서윤아. 이서윤 맞지? 미경에 찢어질 듯 날카로운 목소리가 조용한 카페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자매라도 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서윤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서윤은 어색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경아. 진짜 오랜만이다. 넌 하나도 안 변했네. 서윤의 인사치레에 미경은 콧방귀를 뀌며 의자를 벅벅 끌어당겨 맞은편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야, 너야말로 엄청 세련돼졌다. 하긴 베스트셀러 작가님인데 이 정도 폼은 유지해야지. 안 그래? 미경의 말투에는 숨길 수 없는 비아냥과 열등감이 끈적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미경은 항상 악착같이 공부하는 지독한 노력파였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오로지 자신의 도끼 하나만 믿고 문예창작과에 입학한 그녀는 도서관에 틀어박혀 전공 서적을 달달 외웠습니다. 교수들은 그런 미경의 성실함을 칭찬했지만 정작 동기들과 남학생들은 그녀의 융통성 없고 팍팍한 성격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반면 서윤은 달랐습니다. 눈에 띄게 예쁘지는 않았지만 특유의 여유로움과 재치가 있었고 굳이 밤을 새우지 않아도 뛰어난 글솜씨로 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경은 그런 서윤을 마음속 깊이 증오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미경이 1년 넘게 짝사랑하던 복학생 선배가 서윤과 연애를 시작하고 곧바로 결혼에 골인했을 때 미경의 증오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비록 그 선배가 서윤과 지우를 버리고 도망치듯 이혼해버렸지만 미경은 그 불행조차도 속으로 고소해하며 조롱했었습니다. 그 지독한 악연이 십수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제주의 어느 비 오는 카페에서 다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윤은 식어버린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어떻게든 이 불편한 자리를 빨리 벗어날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넌 요즘 어떻게 지내? 서윤이 의무적으로 묻자 미경은 기다렸다는 듯이 눈을 반짝이며 자신의 신세 한탄과 자랑을 교묘하게 섞어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야 뭐 지방 콘크리트 공장 사장실에서 비서로 10년 넘게 썩었지. 월급도 꼬박꼬박 나오고 편했는데 늙은 사장이 은퇴하고 젊은 놈이 오더니 늙다리 비서는 필요 없다고 자르지 뭐야. 그래서 제주도로 내려왔어. 미경은 한숨을 푹 쉬더니 이내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목소리를 깔았습니다. 근데 인생 참 재밌다. 여기서 내 경력을 알아보고 엄청난 부잣집에서 날 스카우트했거든. 회장님 사모님 말동무 겸 비서 역할을 하는 컴패니언 자리야. 서윤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컴패니언, 그냥 간병인 같은 거 아니야. 서윤의 전곡을 찌르는 질문에 미경은 발끈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그런 급 낮은 일이랑은 차원이 달라. 사모님이 예술가거든. 교양 있고 문학적인 대화가 가능한 엘리트가 필요했던 거지. 하루 종일 시 읽어주고 그림 그리는 거 구경하는 게 내 업무야. 돈도 전 직장보다 3배는 더 받아. 미경은 의기양양하게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과 칙칙한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윤은 타고난 작가의 촉으로 미경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예술가 사모님이라 흥미롭네. 어떤 그림을 그리시는데? 서윤이 부드럽게 유도하자
미경은 갑자기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테이블 위로 몸을 쑥 내밀며 목소리를 죽였습니다. 야, 너만 알고 있어. 우리 사모님 배혜진이라고 유명한 재력가 강 회장의 부인인데. 좀 제정신이 아니야. 미경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풍경화나 정물화를 그리는 게 아니야. 그 노인네가 그리는 그림들은 진짜 소름 끼칠 정도로 끔찍하고 기괴해.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 그 그림에 그려진 끔찍한 일들이 며칠 뒤에 현실에서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야. 미경은 스스로도 자신의 말을 믿기 힘들다는 듯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얼마 전에는 웬 어린 여자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그림을 그렸거든. 근데 딱 사흘 뒤에 제주도 뉴스에 고등학생 하나가 실연당하고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바다에 투신한 사건이 나왔어. 나 진짜 그거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잖아. 미경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서윤의 온몸을 타고 차가운 전율이 짜릿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슬럼프로 인해 꽉 막혀있던 뇌 속의 혈관들이 뻥 뚫리며 신선한 피가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주받은 그림, 미래를 예언하는 캔버스, 광기에 사로잡힌 부유한 늙은 예술가. 이것이야말로 서윤이 미친 듯이 찾아 헤매던 강렬하고 완벽한 소재였습니다. 서윤은 애써 흥분을 감추며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미경아, 그 그림들 나도 한번 볼 수 있을까? 내가 요즘 스릴러 소설 구상 중인데 영감이 팍팍 떠오를 것 같아서 그래. 미경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우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정 보고 싶다면 내가 사모님한테 슬쩍 말해볼게. 마침 사모님이 유명한 작가들을 좋아하시거든. 베스트셀러 작가가 온다고 하면 껌뻑 죽으실지도 모르지. 서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무섭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온 서윤은 곧바로 노트북을 켜고 배혜진이라는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엄청난 재력가의 부인이라니 정보가 쏟아질 줄 알았지만 인터넷은 기묘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강태수 회장의 화려한 정치 및 사업 행보에 대한 기사는 수두룩했지만 그의 아내에 대한 정보는 단 한 줄도 찾기 힘들었습니다. 과거 어느 지역 미술협회전에 이름 없는 신인으로 참가했다는 낡은 기록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철저하게 통제되고 지워진 존재. 서윤의 작가적 상상력은 더욱 맹렬하게 불타올랐습니다. 그림으로 미래를 예언하는 밀실의 여인이라니, 이 매력적인 설정을 어떻게 직조해야 완벽한 미스터리가 탄생할지 머릿속이 핑핑 돌아갔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서윤은 창밖을 때리는 제주의 거센 비바람 소리를 들으며 소설의 뼈대를 구상해 나갔습니다. 슬럼프라는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동아줄을 드디어 잡은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미경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이 널 저택으로 초대하고 싶으시단다. 당장 오늘 오후에 와. 묘하게 명령조인 미경의 문자에 서윤은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고급스러운 케이크를 사들고 외출 채비를 마쳤습니다. 목적지는 제주도 남쪽 해안가에 위치한 요새 같은 대저택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굽이진 해안도로를 달려 도착한 곳은 육중한 철문과 날카로운 보안 창살로 둘러싸인 거대한 회색빛 성이었습니다. 대문을 지키는 험악한 인상의 경비원이 서윤의 신원을 꼼꼼히 확인하고 나서야 무거운 문이 굉금을 내며 열렸습니다. 정원에는 수십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거대한 팽나무들이 묘한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고, 저택 내부는 마치 유럽의 박물관을 통째로 옮겨놓은 듯 과할 정도로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대리석이 깔린 넓은 복도를 지나 응접실에 들어선 서윤은 주위를 둘러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벽면 전체가 짙은 젓갈색의 원목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금박을 입힌 번쩍이는 액자들이 정신없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화려함 이면에는 묘한 이질감과 싸구려 틱한 졸부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역사 깊은 귀족 흉내를 내기 위해 억지로 끌어모은 장식장 같았습니다. 진열된 도자기와 조각상들은 훌륭했지만 이 집의 주인이 진정한 예술적 안목을 가졌다기보다는 그저 돈으로 빈 공간을 채워 넣은 듯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잠시 후 전동 휠체어에 모터 소리가 조용한 응접실의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을 바라보자 젊고 건장한 남자 간병인이 휠체어를 밀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휠체어 위에는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을 뿜어내는 백발의 여인 배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깡마른 체구에 창백한 피부, 하지만 눈동자만큼은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자줏빛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가느다란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숨 막힐 듯 커다란 보석 반지들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어머, 당신이 그 유명한 이서윤 작가로군요. 배혜진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있었지만 기묘하게 우아하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우리 멍청한 미경이가 웬일로 이렇게 귀한 손님을 모셔왔을까? 배혜진은 곁에 서 있던 미경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서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윤은 얼떨결에 그 차갑고 앙상한 손을 맞잡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님. 저택이 정말 아름답네요. 아름답다고요? 천만에요. 이곳은 그저 돈으로 처바른 황금 세장일 뿐입니다. 배혜진은 입꼬리를 비틀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같은 예리한 관찰력을 가진 작가라면 이 집안의 감도는 이 천박한 냄새를 금방 눈치챘을 텐데요. 너무 예의 차릴 필요 없습니다. 서윤은 배혜진의 거침없는 화법에 살짝 당황하면서도 깊은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 여자는 거칠애를 혐오하면서도 스스로 그 화려함 속에 갇혀있는 모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때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가사 도우미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홍차와 서윤이 사온 케이크를 세팅했습니다. 미경은 가사 도우미를 대신해 무언가 생색을 내려는 듯 호들갑을 떨며 케이크 상자를 열었습니다. 어머, 사모님. 서윤이가 사모님 드시라고 일부러 제일 비싸고 달콤한 말차 크림 케이크를 사왔네요. 미경이 아첨하는 목소리로 속삭이자 배혜진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달콤한 케이크. 내가 단 것을 극도로 혐오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런 걸 내온단 말이냐. 배혜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응접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서윤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황급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취향을 미처 여쭤보지 못하고 제 임의대로 골랐습니다. 불편하시다면 치우겠습니다. 하지만 배혜진의 시선은 서윤이 아닌 덜덜 떨며 서 있는 미경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똑똑히 들었을 텐데. 이 등신 같은 기집애야. 배혜진의 손이 갑자기 테이블 위로 무섭게 날아들었습니다. 퍽 하는 둔탁하고 기괴한 파열음이 응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배혜진은 자신의 앙상한 손을 뻗어 생크림이 듬뿍 얹어진 말차 케이크를 짐승처럼 움켜쥐더니 아무런 망설임 없이 미경의 얼굴을 향해 정통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악! 미경이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꾸덕꾸덕한 녹색 크림과 부서진 시트 조각들이 미경의 눈과 코, 머리카락에 처참하게 범벅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내깟 년이 나를 능멸해. 감히 내 턱 밑에서 알짱거리며 벌레처럼 기어다니는 주제에. 배혜진은 숨을 헐떡이며 악을 썼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완전히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고 가느다란 목의 핏대가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서윤은 의자에서 튕겨나가듯 일어나 굳어버렸습니다. 평생 살면서 이렇게 노골적이고 야만적인 모욕과 폭력을 목격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미경은 바닥에 주저앉은 차에 덜덜 떨며 얼굴에 묻은 크림을 손등으로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반항은커녕 억눌린 흐느낌조차 내뱉지 못하고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사모님, 진정하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서윤이 다급하게 배혜진을 만류하려 했지만 배혜진은 오히려 서윤을 향해 고개를 확 돌리며 음산하고 날카로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작가 선생, 똑똑히 봐두세요. 돈 앞에서는 인간의 자존심 따위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지, 이 바닥의 생리가 어떤 건지 당신 책에 아주 자세히 적어보란 말이야. 이윽고 뒤에 서 있던 남자 간병인 도윤이 말없이 다가와 휠체어의 방향을 틀어 배혜진을 응접실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서윤은 얼어붙은 채 미경의 처참한 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미경아, 괜찮아. 일단 일어나서 씻자. 서윤이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며 다가가려 하자 미경은 신경질적으로 서윤의 손을 탁 쳐냈습니다. 만지지 마. 내가 알아서 해. 미경은 도끼가 서린 눈으로 서윤을 노려보았습니다. 너 속으로 엄청 고소해하고 있지. 나 무시하고 비웃고 있지. 서윤은 기가 막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경아, 대체 왜 이러고 살아? 아무리 돈이 좋아도 인간 대접은 받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당장 경찰에 신고하거나 때려치워.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왜 이딴 미친 집구석에 붙어있는 건데. 서윤의 진심 어린 충고에도 미경은 일그러진 미소를 지으며 얼굴에 묻은 크림을 핥아먹듯 훔쳐냈습니다. 네가 뭘 알아, 이서윤. 넌 항상 운이 좋았지. 온실 속 화초처럼 고고하게 그리나 쓰면서 박수받고 살았으니까. 하지만 나는 달라. 나는 이 바닥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해. 이깟 크림 한 방 맞는 게 대수야. 이 짓거리 한 달만 참으면 네가 뼈 빠지게 책 한 권 써서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이 꽂힌다고. 그러니까 주제넘게 동정하지 마. 미경의 핏발선 눈동자는 지독한 탐욕과 광기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그녀에게 해줄 말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바닥이란 어디까지인가. 괴물 같은 늙은 여자와 돈의 영혼을 팔아버린 친구. 서윤은 지독한 역겨움과 한기를 느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제주도의 차가운 비바람이 그녀의 뺨을 때렸습니다. 소설의 소재고 뭐고 당장 짐을 싸서 서울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온 서윤은 곧바로 뜨거운 물을 틀고 샤워기 아래 섰습니다. 머릿속을 가득 채운 역겨운 크림 냄새와 광기 어린 배혜진의 비명, 그리고 미경의 비굴한 표정을 모두 씻어내고 싶었습니다. 침대에 쓰러지듯 누운 서윤은 지우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당장 비행기표를 앞당겨 돌아가겠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을 집어든 순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를 알 수 없는 번호. 서윤은 직감적으로 그것이 누구의 전화인지 깨달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누르자 수화기 너머로 믿을 수 없을 만큼 차분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서윤 작가님, 아까는 제가 정말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배혜진이었습니다. 몇 시간 전 미친 여자처럼 악을 쓰던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성적이고 우아한 톤이었습니다. 제가 지병이 있어서 가끔 약물 부작용으로 감정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귀한 손님을 모셔놓고 그런 끔찍한 꼴을 보여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서윤은 당황하여 머뭇거렸습니다. 아, 네 사모님.
많이 놀라긴 했지만 몸이 편찮으시다니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배혜진은 작게 웃음을 터뜨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작가님이 제 그림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내일 다시 와주시겠습니까? 미경이는 휴가를 보냈으니 오롯이 우리 둘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죽기 전에 완성한 마지막 연작을 당신처럼 통찰력 있는 작가에게 꼭 보여주고 싶군요. 죽기 전에 완성한 마지막 그림이라는 말에 서윤의 가슴속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던 작가의 본능이 또다시 위험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윤은 홀린 듯이 다시 그 회색빛 대저택 앞에 섰습니다. 제주의 날씨는 여전히 우중충했고 안개는 더욱 짙어져 저택의 첨탑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자 어제 휠체어를 밀던 건장한 간병인 도윤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사모님은 지금 정원 산책 중이십니다. 곧 병원 진료가 예약되어 있어서 작가님께서 괜찮으시다면 병원까지 동행하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전동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배혜진은 어제의 광기는 온데간데 없이 평온하고 지적인 노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윤을 반갑게 맞이한 그녀는 특수 개조된 고급 밴에 올라탔고 서윤도 그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제주 시내의 대형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배혜진은 놀라울 정도로 달변가였습니다. 예술과 문학, 삶의 철학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서윤은 이 노부인이 지닌 지적 깊이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어쩌면 어제의 발작은 정말로 약물 부작용에 의한 안타까운 사고였을지도 모른다는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배혜진은 익숙한 듯 휠체어를 타고 VIP 진료실로 향했고 서윤은 복도에 마련된 안락한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진료실 문이 열리며 배혜진과 함께 하얀 가운을 입은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으며 지적이면서도 서글서글한 눈매를 가진 의사였습니다. 그의 이름표에는 한지훈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어머, 한 원장님, 굳이 배움까지 나오실 필요 없는데. 배혜진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지훈은 깍듯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모님. 다음 진료 전까지 시간 여유도 있고 해서요. 그나저나 사모님, 아까 말씀드린 이 작은 녀석은 어떻게 할까요? 한지훈의 품에는 주먹만한 길고양이 새끼 한 마리가 꼬물거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뒷골목에서 비를 맞고 떨고 있는 걸 제가 주워왔는데 제가 고양이 알레르기가 심해서 키울 수가 없거든요.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 앙증맞은 생명체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어머, 너무 귀여워요. 서윤이 감탄을 내뱉자 한지훈의 깊고 다정한 시선이 서윤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히며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10년 넘게 메말라 있던 서윤의 심장이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혜진은 그 찰나의 기류를 놓치지 않고 눈을 번뜩이며 말했습니다. 서윤 작가님, 동물을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 잠시 저 아이를 안아보시겠어요? 저택으로 돌아가는 길에 작가님이 품에 안고 가주시면 제가 아주 든든할 것 같군요. 한지훈은 조심스러운 손길로 새끼 고양이를 서윤의 품에 안겨 주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털뭉치가 서윤의 가슴에 닿았고 한지훈의 손끝이 아주 살짝 서윤의 손등을 스쳤습니다. 작가님이셨군요. 반갑습니다. 한지훈입니다. 그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는 묘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배혜진은 이 상황이 매우 재미있다는 듯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서윤과 배혜진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현관에 뻣뻣하게 서 있는 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고급스러운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에서 신경질적이고 억압적인 기운이 풍겼습니다. 바로 배혜진의 남편이자 유명한 정치인이자 재력가인 강태수 회장이었습니다. 당신 또 쓰레기 같은 길고양이를 주워온 거요. 내 집에 저딴 짐승 냄새나는 걸 들이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강 회장은 서윤의 품에 안긴 고양이를 벌레 보듯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배혜진은 휠체어에 앉은 채로 남편을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내 집이기도 해요. 태수 씨, 당신이 이 집에 들여놓는 구역질 나는 쓰레기들에 비하면 이 어린 생명은 천사나 다름없지 않나요? 배혜진의 가시 돋친 대답에 강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서윤이라는 불청객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듯 손을 치켜들며 화를 내려했지만 서윤이 헛기침을 하자 그제야 멈칫하며 옷깃을 여몄습니다. 아, 손님이 계셨군. 꼴사나운 모습을 보여 미안합니다. 나는 강태수라고 합니다. 강 회장은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며 능구렁이처럼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차가운 저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윤은 이 부부 사이를 흐르는 숨막히는 긴장감과 증오의 냄새를 들이마시며 묘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이 대저택은 겉보기엔 완벽한 성이었지만 안으로는 썩어 문드러진 지옥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배혜진은 가사 도우미에게 고양이를 맡긴 뒤 서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 이딴 소라는 무시하고 내 은밀한 성소로 가시죠. 당신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그림들을 보여드릴 테니. 배혜진을 따라 저택의 2층 구석, 두꺼운 참나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독한 유화 물감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 그리고 먼지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사방의 창문은 두꺼운 암막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음침한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낡은 샹들리에만이 희미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넓은 작업실 바닥에는 수십 개의 캔버스와 찢어진 스케치북, 굳어버린 물감 튜브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친 천재의 뇌 속이 아닐까. 서윤은 숨을 죽인 채 방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배혜진은 휠체어에서 힘겹게 상체를 일으키더니 벽면을 가리고 있던 거대한 천을 확 걷어냈습니다. 순간 서윤은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의 크기만한 거대한 캔버스 3개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붉은 진흙탕 속에서 검은 눈가리개를 한 사람들이 서로의 목을 조르며 뒤엉켜 있는 기괴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그 지옥 같은 풍경 위 잿빛 하늘에 떠 있는 거대하고 투명한 눈동자였습니다. 그 눈동자는 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자비 없이 오히려 즐거운 듯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그림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공포와 섬뜩함에 압도되어 발걸음을 뗄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그림 속의 눈동자가 살아 움직이며 자신의 영혼 밑바닥까지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사모님께서 그리신 미래의 예언입니까?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배혜진은 등 뒤에서 기괴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예언이라. 배혜진은 휠체어 바퀴를 굴려 서윤의 옆으로 바싹 다가왔습니다. 멍청한 미경이가 당신에게 그런 헛소리를 짓거렸나 보군요. 예언이 아닙니다, 작가님.
이것은 철저하게 설계된 욕망의 인과율입니다. 배혜진의 손가락이 첫 번째 그림 속 목을 졸리고 있는 한 남자의 형상을 가리켰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가슴속에 더러운 진흙탕을 품고 살지요. 겉으로는 우아한 척, 도덕적인 척 포장하지만 결국 탐욕 앞에서는 눈을 가린 채 서로의 목을 물어뜯는 짐승에 불과합니다. 나는 단지 그들의 본성을 캔버스 위에 꺼내어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면 재미있게도 그들은 그림의 지시대로 자신들의 파멸을 향해 걸어 들어가더군요. 서윤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느꼈습니다. 배혜진의 말은 단순히 미치광이 예술가의 헛소리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겁고 서늘한 진실을 품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더욱 기괴했습니다. 썩어 들어가는 거대한 사과 속에서 수천 마리의 하얀 구더기들이 기어나와 아름다운 나비로 우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썩은 과육을 파먹고 태어난 존재만이 진정한 날개를 얻을 수 있다. 배혜진이 몽환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아, 이 그림들을 잘 기억해 두어라. 너의 소설 속에 이 피비린내 나는 생명력을 불어넣어봐. 서윤은 멍하니 캔버스를 응시하며 스마트폰의 녹음기를 몰래 켰습니다. 작가로서의 윤리보다 이 미친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싶은 지독한 호기심이 그녀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저택 안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에너지의 흐름, 서윤은 자신이 단순히 관찰자가 아니라 이 끔찍한 연극의 무대 위로 한 걸음 내디뎠음을 직감했습니다. 작업실을 나온 배혜진은 다시 고상한 노부인으로 돌아와 서윤과 차를 마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첫 번째 남편이자 지독하게 사랑했던 남자 박 선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불꽃처럼 사랑했지만 그 불꽃이 서로를 태워버릴 만큼 뜨거웠기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 그는 미국으로 떠나 학자로 성공했고 우리의 딸 유진이는 그곳에서 변호사가 되어 아주 잘 살고 있다오. 배혜진의 눈빛에는 희미한 그리움과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강 회장님과는 어떻게? 서윤이 조심스럽게 묻자 배혜진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수 씨는 철저하게 계산적인 인간입니다. 나의 예술적 배경과 우아한 이미지가 그의 정치 행보에 필요했고 나는 안락한 보호막이 필요했지. 철저한 거래였소. 하지만 그 거래의 유통기한은 진작에 끝났어. 사과가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악취를 풍기기 시작했거든. 그녀의 말은 아까 보았던 두 번째 그림을 연상시켰습니다. 썩은 사과와 구더기. 서윤은 그것이 강 회장과 이 집안의 골마 터진 비밀을 상징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배혜진은 갑자기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나저나 서윤 작가님, 아까 병원에서 한 원장과 눈빛을 교환하던데. 늙으니 눈은 못 속입니다. 한 원장은 내가 아끼는 좋은 사람이에요. 상처가 많지만 그만큼 따뜻하지. 그가 당신을 꽤 흥미로워하는 눈치던데. 배혜진의 능글맞은 농담에 서윤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그녀의 귓가는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놀랍게도 한지훈이었습니다. 서윤 작가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낮에 고양이 문제도 있고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변명처럼 들리는 그의 첫인사에 서윤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지훈의 데이트 신청은 투박하지만 진솔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두 사람은 제주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해산물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한지훈은 서윤의 소설을 꼼꼼히 읽고 온 듯 책에 밑줄을 그어가며 읽었던 부분들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작가님의 문장은 사람의 가장 어두운 시면을 건드리면서도 묘한 따뜻함을 줍니다. 저는 의사로서 육체의 병을 고치지만
작가님은 글로써 영혼의 고름을 짜내는 분이군요. 그의 다정한 칭찬에 서윤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밤바다에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방파제를 걷는 동안 서윤은 자신이 마치 로맨스 소설의 여주인공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남편의 배신 이후 남자에 대한 마음의 문을 철저히 닫고 살았던 그녀였지만 한지훈의 듬직하고 부드러운 태도는 그녀의 단단한 빙벽을 천천히 녹이고 있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차로 돌아왔을 때 한지훈이 조심스럽게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 씨,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그의 깊고 짙은 눈동자 속에서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운 서윤의 마음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영감을 깨우는 기괴한 대저택과 배혜진, 그리고 메마른 가슴을 뛰게 하는 부드러운 의사 한지훈. 제주도에서의 시간은 서윤의 잿빛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한지훈과의 달콤한 여운이 가시기도 전 서윤의 휴대폰이 신경질적으로 울려댔습니다. 발신자는 미경이었습니다. 야, 이서윤, 너 어전을 병원 핑계대고 한 원장님 꼬시러 다녔다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미경의 목소리는 술에 취한 듯 혀가 꼬여 있었고 짙은 질투와 악의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미경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누굴 꼬셨다는 거야? 서윤이 차분하게 응수하자 미경은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침이 떼지 마. 내가 이 저택에서 그 노친네 시중 들면서 온갖 똥물 다 뒤집어 쓰고 있을 때 넌 팔자 좋게 남자나 꼬시고 다녀. 너 옛날부터 그랬지. 내 남친 뺏어간 그 짓거리 또 하려고. 너 조심해. 이 집구석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넌 상상도 못해. 넌 불장난하다가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뚜렷한 경고와 함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윤은 소름이 돋아 팔을 쓸어내렸습니다. 미경의 말은 단순한 질투일까? 아니면 이 저택에 감춰진 진짜 위험을 경고하는 것일까? 다음 날, 서윤이 다시 저택을 찾았을 때 배혜진의 상태는 눈에 띄게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휠체어에 깊숙이 파묻힌 채 초점 없는 눈으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묻자 배혜진은 느릿하게 고개를 돌려 낡은 턴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음악을 틀어주련 쇼팽의 녹턴으로. 서윤은 조심스럽게 LP판을 올리고 바늘을 내렸습니다. 우울하고도 섬세한 피아노 선율이 넓은 응접실을 가득 채우자 배혜진의 창백한 뺨 위로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을 향해 가고 있어. 내 그림의 마지막 장이 곧 완성될 거야. 그녀의 중얼거림은 죽음을 앞둔 자의 체념 같기도 했고 끔찍한 음모를 완성한 자의 미소 같기도 했습니다. 이틀 뒤 서윤은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새 소설의 첫 장을 미친 듯이 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막혀있던 글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며 모니터 화면이 까만 글씨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방구석에 던져둔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또다시 미경이었습니다. 서윤은 짜증을 꾹 누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또 전화했어, 미경아?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비명에 가까운 오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아. 어떻게? 서윤아. 덜덜 떨리는 미경의 목소리에 서윤은 직감적으로 거대한 재앙이 닥쳤음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하고 말해봐. 무슨 일인데? 미경은 숨을 헐떡이며 부서진 단어들을 토해냈습니다. 사모님이? 배혜진 사모님이 돌아가셨어. 한라산 중턱에 있는 산장에 불이 났대. 강 회장님이랑 같이 가시기로 했는데 회장님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사모님 혼자 거기 계시다가
다 타버렸대. 재투성이가 돼서 시신을 알아볼 수도 없대. 서윤은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등골을 타고 얼음장 같은 소름이 쫙 퍼져나갔습니다. 죽었다고. 그 기괴하고 오만하던 여자가 화재로 타 죽었다고. 서윤의 귓게는 며칠 전 배혜진이 남긴 섬뜩한 말이 맴돌았습니다. 내 그림의 마지막 장이 곧 완성될 거야.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치밀하게 계획한 살인이 분명했습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강 회장과 미경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돈과 욕망에 찌든 인간들이 썩은 사과를 파먹기 위해 움직인 것입니다. 서윤은 다급히 외투를 챙겨 입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빗방울이 다시 굵어지며 제주의 검은 땅을 거칠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통제가 느슨해진 틈을 타 서윤은 그날 밤 몰래 대저택의 담장을 넘었습니다. 주인이 사라진 대저택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거대한 묘지처럼 보였습니다. 서윤의 심장은 갈비뼈를 부수고 나올 듯 요동쳤지만 머릿속은 미친 듯이 맑아져 있었습니다. 작가로서의 호기심을 넘어 그녀는 이 끔찍한 연극의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열려있는 뒷문을 통해 침입한 서윤은 곧장 2층의 비밀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참나무 문을 밀고 들어가자 코를 찌르는 물감 냄새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서윤은 스마트폰 손전등을 켜고 배혜진이 그림을 숨겨두었던 벽면의 비밀 공간을 더듬어 열었습니다. 덜컥 하는 소리와 함께 틈새가 벌어지며 어둠 속에서 거대한 캔버스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배혜진이 죽기 직전까지 매달렸던 마지막 그림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캔버스를 비추는 순간 서윤은 헉 하고 숨을 들이켜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림의 배경은 붉은 화염으로 활활 타오르는 지옥불이었습니다. 그 불길 속에서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며 서로를 끌어안고 타들어가는 두 남녀. 비록 얼굴은 뭉개져 있었지만 남자의 체격과 여자의 빨간 머리카락은 분명 강태수 회장과 미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지옥의 풍경 위, 성스러운 빛이 쏟아지는 푸른 하늘에는 새하얀 날개를 단 배혜진이 여유롭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이 그림이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배혜진이 남긴 명백한 저주이자 복수장임을 깨달았습니다. 강 회장과 미경 두 사람은 배혜진의 눈을 피해 미래를 즐기며 그녀를 죽일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배혜진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손발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는 와중에 서윤의 주머니에서 징징거리며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딸 지우였습니다. 엄마, 지금 통화돼. 내가 엄청난 걸 발견했어. 지우의 다급한 목소리에 서윤은 작업실 구석으로 몸을 숨기며 속삭였습니다. 지우야, 엄마, 지금 통화하기 힘들어. 나중에. 아니 엄마, 내 말 먼저 들어봐. 지우가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엄마가 전에 말했던 그 간병인 도윤이라는 사람 말이야. 뭔가 찜찜해서 내가 SNS를 싹 다 뒤져봤거든. 근데 그 사람 계정에서 몇 년 전에 지워진 사진들을 복구해냈어. 엄마, 당장 내가 보낸 사진 확인해봐.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뜬 사진은 어떤 화목한 가족의 생일 파티 장면이었습니다. 꽃갈모자를 쓴 젊은 시절의 간병인 도윤이 환하게 웃으며 한 중년 남자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사진 하단에는 사랑하는 우리 아빠 생신이라는 해시태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안고 있는 그 중년 남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서윤의 사고 회로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지훈이었습니다. 다정하고 완벽해 보였던 의사 한지훈. 며칠 전 서윤의 손을 잡고
달콤한 미래를 속삭였던 그 남자가 배혜진의 간병인인 도윤의 친아버지였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철저하게 남남인 척 연기를 하며 이 저택의 비밀 속으로 깊숙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서윤은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된 체스판. 서윤은 자신이 이 거대한 사기극과 복수극의 한가운데서 그저 장기말처럼 놀아나고 있었다는 사실에 뼈저린 배신감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틀 뒤 제주 시내의 가장 으리으리한 VIP 장례식장에서 배혜진의 영결식이 열렸습니다. 식장 안은 짙은 국화 향기와 우울한 진홍옥 소리로 가득 차 있었지만 조문객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슬픔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잿더미로 변해버려 관을 열 수조차 없는 영정사진 속에서 배혜진은 특유의 서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맨 앞줄에는 상주 완장을 찬 강태수 회장이 거짓된 눈물을 훔치며 연기를 하고 있었고, 그 뒤편에는 까만 상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미경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맨 뒷자리에 앉아 이 기괴한 연극을 소리 없이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장례식장 한 구석에 무표정하게 서 있는 한지훈과 도윤 부자에게 향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길 한번 주지 않았지만 서윤은 그들이 이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배혜진의 죽음, 불에 탄 시신, 강 회장과 미경의 불륜, 그리고 의사와 간병인, 부자의 잠입. 이 모든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며 하나의 소름 끼치는 그림을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목사의 길고 지루한 추모사가 끝나갈 무렵, 굳게 닫혀있던 장례식장에 거대한 양문형 문이 끼익 하는 무거운 마찰음과 함께 천천히 열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고 곧이어 식장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한 끔찍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곳에는 한라산 화재로 잿더미가 되었다던 배혜진이 눈이 부시도록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멀쩡하게 두 발로 서 있었습니다. 죽은 자가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듯한 그 압도적인 자태에 누군가 헛바람을 들이켰고, 강 회장은 심장을 움켜쥐며 의자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강 회장이 바닥을 기며 악에 바친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경은 아예 넋이 나간 듯 허공을 보며 실성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배혜진은 또각또각 굽소리를 내며 자신을 기리는 제단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휠체어를 타던 쇠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왜들 그렇게 놀라시나? 남편과 첩년이 합심해서 날 독살하려던 계획이 틀어져서 실망했나 보지. 배혜진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장례식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강 회장과 미경은 배혜진의 채 미량의 독을 지속적으로 타서 그녀를 서서히 죽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혜진은 이를 일찍이 눈치채고 자신의 주치의인 한지훈과 그의 아들 도윤을 끌어들여 철저한 방역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불에 탄 산장에서 발견된 시신은 배혜진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말기암으로 죽어가며 고통받던 그녀의 오랜 친구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어차피 며칠 남지 않은 목숨, 친구의 완벽한 복수를 위해 자신의 시신을 기꺼이 불길에 내어주기로 합의했던 것입니다. 배혜진은 수진의 손가락에 자신의 화려한 루비 반지를 끼워두어 경찰의 신원 확인을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때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형사들이 장례식장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살인교사 및 살인미수 혐의로 강태수 씨와 조미경 씨를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의 차가운 선고와 함께 은빛 수갑이 강 회장과 미경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발악하며 끌려가는 두 사람의 등 뒤로 배혜진의 통쾌하고도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완벽하게 설계된 복수,
캔버스 위에 그려졌던 지옥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 서윤은 텅 빈 제주 앞바다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배혜진이 미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작은 캔버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따뜻한 봄날, 흩날리는 벚꽃 아래에서 환하게 웃으며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있는 서윤과 한지훈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기괴한 상징이나 피비린내 나는 은유는 없었습니다. 오직 두 사람의 평화롭고 찬란한 미래만을 축복하는 티 없이 맑은 예언이었습니다. 한지훈은 서윤에게 모든 진실을 속이고 이용했던 것을 진심으로 사죄하며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고백했지만 서윤은 당분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를 밀어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마저도 거대한 연극의 일부였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내려다보는 서윤의 입계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년 만에 다시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영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타락한 욕망, 스스로 파멸을 선택한 인간들, 그리고 죽음마저 설계한 천재적인 예술가. 서윤은 당장 노트북을 열어 이 미치도록 완벽한 핏빛 스릴러의 첫 문장을 적어 내려가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서윤의 등 뒤를 부드럽게 밀어주는 듯 했습니다. 슬럼프라는 깊은 터널을 빠져나온 그녀는 이제 현실보다 더 잔혹하고 매혹적인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는 친절한 미소 뒤에 서늘한 캔버스를 숨기고 있는 누군가가 없습니까? 오늘 밤 당신의 거실에 걸린 그림을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소름 돋는 반전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소감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서윤은 마침내 배혜진이 설계한 지옥불 연극의 전말을 소설로 완성했습니다. 죽음을 위장한 복수극과 인간의 끝없는 탐욕,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본 그림의 비밀은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 압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배혜진은 딸이 있는 미국으로 떠나 완벽한 자유를 얻었고, 강 회장은 정치적 파멸을, 미경은 차가운 감방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절망의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서윤과 한지훈의 관계는 열린 결말로 남았지만 배혜진이 남긴 마지막 그림처럼 언젠가 두 사람에게도 봄날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때로는 현실이 소설보다 더 기괴하고 잔혹한 법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배신당한 순간 법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배혜진처럼 완벽한 자신만의 복수극을 설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완벽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